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키온뉴스 조호진 대표와 하이투자증권 염정차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슈는요. 긴장 완화 모드는 진짜로 조성되고 있는 걸까요? 미국과 중국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을 방문 중인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직설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 기업들이 지금 중국은 너무 위험해져서 투자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 내 투자 환경에 대한 우려를 좀 직설적인 어조로 전달을 하면서 대응책을 찾겠다라고 밝힌 건데, 지금 시점에서 이 전반적인 상황을 좀 우리 김선영 대표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중국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입장 바꿔서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의 인사들이 오긴 오는데 와서 좋은 얘기 안 하니까 딱히 그렇게 달갑지만 않을 거라고 느껴지고 있는데요. 러먼도 상무장관이 이제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 중국의 주요 인사들과 이딴 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저는 이것보다는 IMF 총재가 가는 게 좀 더 이제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만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찾기 전에 이제 중국을 먼저 가는 건데, 일단 고위급 이제 지도자들과 이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IMF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공급망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금융 부분의 불안정성이 해소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달 발표한 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직전 4월보다 0.2%포인트 올린 3%로 이제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살펴보니까 올해는 5.2%, 내년은 4.5%를 직전 전망치랑 뭐 딱히 변동 없이 똑같이 그냥 홀드를 시켰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회복이 조금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많이 부진합니다. 뭐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터지고 있고, 괜히 지난번에 나왔던 헝다 이슈 다시 가지고 오면서 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요. 침체 위험이 남아있다는 의견을 IMF가 일단 제시는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또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한 게오르기에 바 IMF 총재가 미중 간의 갈등이 새로운 어떤 냉전 시대의 도래, 즉 예전에 이제 미국과 소련 간의 어떤 냉전 시대에 대한 갈등이 재현될까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많이 오버스러운 것 같고요. 상황이 그때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많이 좀 앞서가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분들은 항상 의견을 많이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의 의견이다, 뭐 이 정도로 갈 수 있고 이건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굳이 우리가 뭐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죠. 그거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시고 이제 생각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는 과도한 걱정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계속 찾아보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이슈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바꿀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경기 침체가 내년에 오니 또 이런 얘기 또 하고 있는데, 뭐 그 얘기는 뭐 추후에 제가 또 다시 데이터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작년, 재작년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안 왔고, 작년에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셔가지고 투자 못 하신 분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신 상황이 지금인데, 어쨌든 너무 장기적인 것들, 그리고 너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 전략을 짜시면은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과 이제 괴리가 크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중 갈등 완화 분위기 속 전거래일 반등이 나왔던 국내 증시, 오늘도 그 흐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최근 바이오 안에서도 비만과 치매 모멘텀이 붙은 종목들의 주가 탄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특히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가파르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한미약품도 비만약 시장에 진입하며 패권 경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비만약을 3년 내로 선보이겠다라는 청사진을 밝혔죠. 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뭐 물질적인 풍요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건강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비만이라 그럽니다. 오죽하면은 비만 예방약이 아니고 비만 치료제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5년 전에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제제를 프랑스의 유명한 그 제약회사죠. 사누피에 자그마치 5조 원의 로열티를 받고 넘겼는데, 결국 5년 뒤에는 그 산업회에서 포기를 하고 다시 되돌아온 건데요. 바로 이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이제 한미약품에서 용도를 약간 바꿨습니다. 본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나왔던 것이 이제는 뭘로 바꿉니까? 비만 치료제로. 물론 그 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 등 일단 우리 아시아권에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3년 뒤에 이것이 정말 비만 치료의 효과를 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나가겠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근 들어 제약 바이오 그 업종들, 종목군들이
바닥권을 탈피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신약 개발 역시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보통 제재 하나, 그 약품 하나만 내도 20년, 30년의 노력을 쏟아야지 많이 그 결과물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성공을 하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 비만 치료제를 성공한다면은 아마 한미약품은 지금 30만 원대 있는 게 아니고 과거 가장 높을 때가 70만 원까지 있었거든요. 그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포트폴리오, 저는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한 10% 정도는 비중을 넣으셔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 포트 비중의 10%를 제약바이오로 실어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보면 너도 나도 비만약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실체가 있는 비만약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우리가 쫙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또 그 기업들 안에서 엄정 차장님이 바라보시는 원픽 종목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최근에는 바이오 섹터에서 비만 치료제 그리고 당뇨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 잘 아시겠지만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리알릴리 같은 이런 글로벌 제약사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들도 이제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가 결합된 모습으로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펩트론이란 종목인데요. 펩트론 역시도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물질 이전 계약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이번 달 초에 나온 그 공시를 좀 보게 되면은 IR 자료를 좀 보게 되면은 펩트론이 이제 글로벌 비만 그리고 당뇨 치료제에 대한 추가적인 MTA 물질 이전 계약 준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말 같은 경우에 PT403이라고 하는 비만 당뇨 치료제를 글로벌 상업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물질 이전 계약을 맺은 바가 있고요. 여기에 PT404, 이번에는 PT404인데 이에 대한 부분도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이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하나 기준으로 4조 정도 치료제 시장이 됐는데 2028년 앞으로 한 6년 정도 후에는 23억 원 그리고 2030년에는 50조억 원이 넘을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에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한 8년 만에 한 10배 가까운 시장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니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좀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협업에 대한 부분으로 종목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펩트론 외에도 앞서 말씀하신 한미약품이 있을 수 있고요. 한미약품과 또 다시 한번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또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라파스와 함께 그 마이크로 니들 패치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일상 시험을 좀 계획하고 있다라는 좀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대원제약 그리고 라파스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제약바이오사들 대부분 다 비만 치료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HLB 제약 역시도 휴메딕스와 함께 이러한 비만 치료제 개발 중이다라는 좀 소식이 있었고 인벤티드랩 같은 종목들 같이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도 탑픽 종목은 펩트론을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펩트론을 비롯한 대원제약,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 이미 또 올라온 종목들도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가능할지 여부 여러분 한번 포인트를 맞춰보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완성차 기업들을 중심으로 LFP 배터리 탑재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 RF세미가 국내외 LFP 배터리 시장 확대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RF세미 어떤 계획들을 내놓은 겁니까? 네, 결국 LFP로 간다는 거는 이제 지금 테슬라발로 시작된 가격 경쟁에서 이제 참여를 하겠다, 이제 여기서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원가 경쟁력으로 가는 거죠.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보통 이제 나올 때마다 멘트를 드릴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증권사가 항상 밸류를 어떻게 얘기한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항상 참고로만 해야 되는 거고요. 세상에 절대적인 정보는 없다라는 거를 작년에 아마 아셨을 겁니다. 이건 월가든지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전제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사실 너무 과하게 많은 정보 속에서 제가 딱 하나만 중심을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해당 기업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지 아니면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계획만 있고 투자자한테 그냥 말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눈으로 보이는 진행 중인지를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오후에 여의도 정경련회관에서 열린 RF쌤이 기업 그 설명회에서 신사업이죠. 3270 배터리 원통형 LFP 사업에 대한 어떤 얘기를 여러 가지를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뭐 비아디든지 저가 전기차를 좀 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뭐 되게 가격이 너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국내 업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3원계 리튬 이온 배터리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주행 거리는 짧지만 제조 원가가 저렴해서 이제 안정성이 높죠. 그래서 채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또한 생산 자체를 어쨌든 뭐 이 RF세미 같은 경우는 중국의 관계사인 산시성에 있는 산시란 완진평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출력 긴 수명의 LFP 배터리로 27조의 시장을 노린다는 포부를 발표했는데 일단 뭐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가 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여러분이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머무르고 있는지 앞으로를 준비하고 있는지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좀 조정받았죠. 당 고점 대비해서 20-30% 조정받았는데 밀리기만 해라 내가 매수해줄게라고 했었던 분이 최근에 손이 잘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정보들보다는 수요입니다. 수요가 앞으로 살아있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도 LFP 배터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LFP 배터리 사업에 나선 기업들 가운데 염종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현 시점 가장 이 기업이 성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뭐 사실은 뭐 LFP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특히나 대기업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LFP 배터리에 대한 양산을 지금은 아직은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RF세미의 이런 어제 기업 설명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좀 지켜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중소업체들 중심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셀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소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LFP 배터리 쪽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금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 시장은 3원계 배터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국 시장에 조금 좀 위협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LFP 배터리에 대한 기술을 조금 더 빠르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확인하셔야 되겠는데요. 저는 최근에는 포스코퓨처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은 대부분의 양극재 업체들은 최근에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은 하이니켈 기반의 3원계 배터리 쪽으로 계속해서 양산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포스코퓨처엠은 이번에 LFP 배터리용 양극재 기술 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표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드러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포스코퓨처는 전반적으로 뭐 양극재 쪽이든 음극재 쪽이든 그리고 소재 쪽이든 어느 쪽으로 간에 일단은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포스코퓨처엠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북미 그리고 뭐 캐나다 퀘벡이죠. 퀘벡주 그리고 북미 그리고 중국 이번에는 유럽 시장까지 좀 공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배터리 3대 시장을 모두 다 진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극재 쪽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또 음극재를 좀 생산하고 있는 또 기업 중에 하나죠. 포스코퓨처엠 기존에는 인조흑연 음극재 쪽에 대한 부분을 좀 생산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제가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LFP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또 키워드가 될 수 있고 하나의 키워드는 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실리콘 음극재 시장을 좀 공략하겠다라고 하면서 생산 확대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배터리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초에 인터 배터리 행사가 있었죠. 거기서 모든 셀업체들과 모든 양극재 업체들, 특히나 셀업체 중심으로 가장 전면전에 내세웠던 게 LFP 배터리 개발 중이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벌써 한 5개월 지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LFP 배터리 채택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하나의 위협일 수도 있겠고요. 하나의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양극재 업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이 LFP 배터리용 양극재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양산을 하느냐, 얼마나 더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서 양극재 업체들 최근 주가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향후 2차 전지의 키워드는 LFP와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한번 주가 추이 관련 종목들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터리 이슈를 완성차로 한번 확장해 볼까요? 이어지는 소식, 전기차 가격 전쟁 참전을 알린 기아 뉴스입니다.
기아가 중국에서 연내 2천만 원대 저가형 전기차를 또 출시할 예정이라고요. 네, 중국에서 최근에 뭐 비아디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테슬라발 가격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그 순이익률을 줄여가면서까지 우리는 시장 점유율을 잡아가겠다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를 하면서 사실 치킨 게임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여기에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번 치킨 게임에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량을 뽑아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 경쟁력에서 또 뒤쳐져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은 판매가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꽤나 많은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V 기업들이 도산이 돼서 다른 기업에 인수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시장이 한번 재편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기아의 EV5가 2천만 원대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중국에 들어가는 가격 자동차들은 보면 이제 일단 가격이 저렴하죠. 일단 그걸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는 중국 현지 특화 모델로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저렴한 LFP 배터리를 탑재해서 원가 경쟁력을 제고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EV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아디의 LFP 배터리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뭐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보다는 이제 중국발에서 좀 뭔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이것도 어떻게 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배터리를 비롯해가지고 다양하게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큰 전기차 시장이면 확실하니까 이제 기아차가 과연 얼마나 선방하는지 이것까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가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실적이 지금 큰 폭으로 개선되는 건 확실해 보이거든요. 하반기에도 뭐 자동차 부품주가 유망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주가 추이를 보면 답답한 게 사실이거든요. 완성차를 비롯한 부품주들의 현재의 조정을 매수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을지 염정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앞서 말한 주제와도 연계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올해 상반기랑 하반기 분명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에서도 이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모델을 출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좀 달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이슈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못 드린 부분이 비아디가 이제 한국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디 역시도 우리나라의 이제 완성차에 대한 판매도 좀 진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에 대한 우회 경로로 한국 공장을 좀 공장 건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여기서 또 LFP 배터리에 대한 공장이다라고 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으로 완성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는 KG 모빌리티와 좀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또 기사가 한번 나옴으로써 관련주가 또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LFP 배터리라든지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EV 모델을 2천만 원대로 출시를 하겠다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 처음에 시작하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천점을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부품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부품사들도 기존의 현대차와의 협력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을 좀 놔야 됩니다. 결국은 신규 고객이라든지 전기차 완성차 업계로의 고객 확대를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 기아가 주가가 좀 밀리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이제 부품주들이 움직임이 한 2달 정도 기관 조정을 전반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공업인데요. 현대공업이라고 하면은 자동차 암레스트, 시트 같은 부분을 담당하는 부품사로 아실 텐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라인으로 좀 전환이 좀 빠른 이런 부품사들이 아무래도 좀 주가 추이가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전기차 전용 라인을 좀 구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나온 28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미국의 루시드 모터스의 전기차 시트 공급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규모는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600억 원 정도 규모로 6년간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부분인데 규모 부분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현대차, 기아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그리고 고객사를 좀 확대시킬 수 있는 특히나 북미 시장을 좀 공략할 수 있는 이런 부품사들이 앞으로 주가 추이는 좋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대공업은 기존에 우리
내장재에서 벗어나서 지금 2차 전지 신소재 쪽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미국의 엠플라우스에 대한 부분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이 지분 투자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뭐 우리 부품사뿐 아니고 2차 전지 소재 신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제 다올투자증권 유지용 연구원의 자동차 산업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부분까지 좀 여러분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체크해볼까요?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인 섹터죠. 바로 조선주 소식입니다. 피델리티 펀드가 현대미포조선의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는데 주목할 포인트 전해주실까요? 그 피델리티는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이제 회사이죠. 그래서 피델리티가 이제 그 현대미포조선의 지분을 갖다 확대했는데 그 현대미포조선의 지분을 확대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점은 피델리티가 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조선에 대한 업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시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피델리티 같은 유수의 기업이 거기에 있는 최고의 두뇌들이 그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서 얻은 성과물을 우리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델리티가 현대미포조선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많은 리서치를 하지 않아도 일단 현대미포조선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델리티가 지금 그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꾸준하게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지분을 갖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현대미포조선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고 2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현대 그 중공업 그룹에 이제 세 가지 이제 그 조선 회사들이 있는데 현대미포조선만 2분기에 이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탱커선을 갖다 이제 발주한 데서 공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인력의 수급이 인력이 좀 모자라가지고 차질을 빚으면서 거기에서 일회성 비용으로 300억 내 400억 정도 이제 차질을 빚으면서 2분기에 적자를 냈는데 피델리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계속 이제 지분을 갖다 늘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피델리티는 뭐 한 달, 두 달을 보고 이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2년, 3년을 보고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을 갖다가 이제 과실을 갖다가 공유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동일하게 만약에 피델리티가 지분 1% 이상 지분을 줄이면은 또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시각을 바꿔도 되는데 아직은 그냥 긍정적으로 시각 유지하면서 이제 수익을 갖다가 동일하게 이제 그 창출할 수 있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피델리티는 이제 그 현대미포조선은 그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하반기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이고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을 또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메탄올 추진선을 세계 최초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아니고 현대미포조선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이 하위 레벨로 이제 인식이 되지만 기술력만큼은 또 현대중공업 못지않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소 업황 전체로 봤을 때 카타르가 13조 원 규모의 LNG선을 갖다가 이제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 LNG선을 갖다 수주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은 사실은 기술력이 좋아서 수주하는 것이 아니고 LNG 자체 발주를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 배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 그 빅3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하반기에 모두 다 수주를,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수주를 할 것이고 이런 수주에 대한 공시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조선에 대한 업황도 개선될 것이고 이런 것도 현대미포조선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관련 공시 내용 확인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KT가 반년 넘게 지속된 리더십 공백 상태를 드디어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표이사 확정을 위한 임시 주총이 또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KT 딱 하면 이거 주식이야, 채권이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주가의 변동성이 적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의외로 주가 변동이 없었던 게 아니라 주가 변동이 컸습니다. 금년 초만 해도 KT 주가는 38,000원이었던 것이 금년 7월 달에 저점이 3만 원도 무너진 2만 9천 원대 있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주가들 전부 다 20% 이상 올랐을 때 KT는 반대로 20% 이상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실적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다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KT의 수장, KT의 CEO, 최고 경영자 부재가 제일 큰 요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임시 주총에서 김영섭 전 LG CNS 대표를 KT의 그 CEO로 결정할 것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KT의 주가 움직임 조금씩 보이고 있죠. 신임 CEO가 결정되고 나서 회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신임 CEO에 대한 기대가 오늘 KT 주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2위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분을 축소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는데 어떻게 좀 해석해 봐야 될까요? 그 현대 엘리베이터 자체 매출이나 이런 것보다는 최근에 중요한 이슈는 경영권 분쟁입니다. 그 현대 엘리베이터의 이제 지분 최대 주주인 현정은 회장 그룹 입장에서는 최근에 올해 이제 대법원에서 쉰들러가 이제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서 이제 현정은 회장 측이 이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400억 정도 물어주게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쉰들러가 이제 사실은 많이 끝까지 지분을 늘리면서 많이 경영권 분쟁을 한다면 현정 회장도 약간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KCGI가 주주 소환을 발송하면서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이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건데, KCGI는 뭐 주지하다시피 이제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뜻한 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조원태 회장을 퇴진시키기 원했죠. 뜻한 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한진칼의 지분을 뛰어들어서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KCGI는 꽤 높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 다른 기업에 이제 동시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KCGI는 2%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그 경영권 분쟁에서 쉰들러 홀딩스가 지분을 이렇게 축소를 하면은 경영권 자체에 대해서는 현정은 회장 유지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개정한 게 무엇이냐면 감사위원 선임을 할 때는 최대 주주의 지분이 3%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현대 엘리베이터에 갖고 있던 모든 주주가 감사위원 선출할 때 3% 제한이 되기 때문에 감사위원 선출이 내년에 주총에서 이루어질 때는 사실은 KCGI 엘리베이터 다른 주주가 원하는 감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감사위원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이 점도 동시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